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제 딸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주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은 날마다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도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모습이 그려진 적이 있는데요. 한쪽에서 구석에 아주 작게 그림을 그리는 여자를 발견했었어요. 딱 손톱만한 작은 인물이 그림 안에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림의 배경을 보면 집 안인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그 소녀가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작은 인물의 그림이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었기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댁에 가면서도 여러 차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림이 이상하다고 보인다고 말했고 남편도 한참 동안 손톱만큼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 삼을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면서 7살짜리의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왜 항상 시댁에만 가면 그려오는 그림 속에 아주 작게 여자를 그리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림의 정체가 궁금해서 제 딸을 최대한 구슬려서 그림 속의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입을 꾹 다듬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매우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그림 가지고 아이를 다그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 생각했어요.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 기분이 안 좋았던 저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따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여기 일하러 왔을 땐 일을 시킬 건 다 시키고 밥을 먹을 때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나한테 뭐 불평이라도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문제인 건데? 오늘 당신이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좀 이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하지 않나? 해봄이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 병원을 가봐야 한다고 하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이러는 당신이 더 이상해 보여.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질투나서 그래 알았으면 없이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신은 정말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해요. 지금 내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궁금해하신 건데요. 평소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도 옆에서 상냥하게 도와주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도 놓고 시키기만 하셨잖아요. 평소와 달리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괜히 틱틱거리는 게 다 티났어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평소에 많이 봐주셔서 고마운데 힘들어 보이시네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 피곤해져서 같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서 살 수 없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오게 되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매 순간이 마음에 드지 않네. 알아, 어머니하고 물리적으로는 몰래 이야기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왜 잘못된 걸까? 내가 최근 예민한 것은 너무 바쁜 일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전과 비교하면 많이 변화한 걸 알게 돼
보통은 자주 연락하고 늦어져도 사전에 문자라도 남기고 그런 게 없어졌어. 시모도 나를 항상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갑자기 변했어. 당황스럽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저를 대할 때 밝은 얼굴로 웃어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린 시모와 남편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던 어느 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11시가 넘었는데도 전화 한 통 받지 않았고 제 전화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시모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래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화가 치밀어 왔습니다. 서로 싸웠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나간 걸까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을 걸었고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살아갔던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마지막 전화를 건 전까지만 해도 수신음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들렸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는 말에 소홀히 내려놓았습니다. 들려왔어요. 누가 봐도 이건 남편이 일부러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잠 한숨 못 자고 나를 꼬박 세우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닫혀버렸어요. 날이 밝아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제가 깨어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지금까지? 연락 없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게 돼 얼굴이 완전 녹초가 돼서 당장 쓰러질 것처럼 해숙해졌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는 꼴을 보니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거 같은데 여자 축은 못 속인다는 거 알아. 그래서 지금 할 게 다 끝내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에서 자고 온 것뿐이야. 내가 아무리 당신과 싸웠어도 바람은 안 피워 옷만 바꾸고 나갈 거야. 할 말 있으면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당신과 지금 말다툼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오늘만큼은 제가 제내두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런 삶에 지치겠어요. 변해버린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해요. 변화를 원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해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당신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있고 함께 살 의지가 없어 보여서 여기서 그만두고 싶어요. 제 말이 진심인데 왜 무시하고 계시죠? 오늘은 당신이 해볼 거예요. 어머니 댁에 데려다 줘야 하고 지금 바로 출장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이대로 계속 혼자 남기는 건 제가 화가 나서 할 수 있는데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변해버렸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질려버려 더는 함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을 남편한테 맡긴 뒤 서둘러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이혼을 거의 확정지었어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구걸하면서까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출장을 마친 뒤 가고 싶지 않은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집 앞에서 있자 시모가 제 딸을 현관문 밖으로 돌았다. 나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모도 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말을 틈도 주지 않고 제 딸을 무슨 짐 다루듯이 떠밀려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어차피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거니까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녁을 챙겨 먹은 뒤 잠깐 쉬고 있었는데 딸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제 딸을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 잠깐 잊고 있던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스케치북을 열어보니 항상 그렸던 똑같은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작게 그려둔 여자가 안 보이고 집안 풍경만 보였는데 작게 그린 여자가 어디 갔는지 물었더니 아빠와 할머니와 비밀 놀이를 하고 있어서 여자를 그리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하루 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갈증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펼쳐져 버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에 시달렸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그날 집과 2시간 거리인 친정에 딸을 맡긴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서 멈춰선 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시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두려웠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시모와 둘이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제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행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고 급습을 하자 심오한 남편이 그 자리에 멈춰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남편의 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게 비밀이었어. 그래서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 몰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 아이를 당장 내려놔. 왜 이런 시간에 유혹이 왔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일단 진정하고 앉아서 얘기해. 시우야, 이제 막 잠들었는데 계속 이러면 깨겠어. 깨우면 왜 그러는데 내 딸에게 그런 상처를 줘놓고 그 아이는 상처받으면 안 돼. 내 엄마 어디 갔어? 당장 내 앞에 세워놔. 은혜, 너 조용히 못해. 내 아들이 방금 말했잖아. 우리 손자가 겨우 잠을 들었는데 너 때문에 깨버리면 언제 다시 재울 거야? 조용히 말해도 되는데? 그 입 찢기 전에 다물어. 너희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지금 겨우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비밀이라도. 내 딸에게 비밀놀이라고 하여 작은 창고에 가두고 그녀가 나오지 못하게 놓았다며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음식을 집어넣어주고 오기 전까지 처벌하였다면서 창살로 만들어진 그 창고에 혼자 남겨두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말도 못하고 심신도 이상해질 만큼이겠느냐고. 당신은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딸을 그 좁은 곳에 가둬두고 있을 수 있는지.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즉시 나오라고 했으며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 제가 두 모자에게 분노를 느끼게 만든 이유는 제 딸에게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다가 회사에 복구하게 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집과 가까운 시댁에 맡기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식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제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어린 제 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눈이 맞은 여자와 제 딸 사이의 상황을 보고 창고로 가두는 등 억압적인 행동을 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하나 던져주고는 제가 올 때까지 계속 창고에 넣어두었던 거였어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까지 창고에서 해결을 했던 거였죠. 창고문이 빗살무늬로 되어 있어서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던 창고였으며 제 딸은 그 안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였어요.
또한 거실을 활보하던 상간녀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남아버린 딸은 멀리서 보이는 상간녀를 아주 작은 여자로 그려 스케치북에 넣은 거였습니다. 제가 그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고 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데 여자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여자의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된 그림 속에는 남편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걸 본 제가 경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맛있는 간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남편과 시모가 어떤 비밀 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상상을 해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과 함께 들어온 여자의 품에 아이가 안겨 있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아이가 남편과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도 창고 안에서 모든 것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 거였죠. 그런 말을 제 딸에게 들었을 때 제 속이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여 난리를 쳤을 때 2층에서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던 시모는 2층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뒤늦게 알 수 있었네요. 아니, 1층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내가 우리 시우를 겨우 재웠다고 깨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 놓치면 하루 종일 쉴 틈 없는데 어머님도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너야, 나 몰래 이 놈이랑 바람 피는 건지 너야?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궁금했어. 너가 집에 살고 있는 줄 몰랐는데 저번에 2층에 올라가려 했더니 어머님이 강하게 막더라고 하셨어. 그래서 위험하다며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었어. 그런데 내가 2층에서 살고 있었던 걸 걸릴까봐 숨기고 있었던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벌써 너희 존재를 알아버렸는데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 당장 내려와. 너까지 있게 감히. 가정이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내 딸이 창고에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그 여자는 언제 또 왔나요? 여보시오. 그 여자가 오셨다고 하면 나한테 인사를 하나라도 해줬어야죠.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여기가 어쩌면 편안한 곳일 것 같아요. 이미 난 이 집의 며느리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2층에 몰래 숨어 살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너는 첩이고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면 나에게서 위자료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이에요. 성미가 그렇게 심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뺏긴 거겠죠. 어느 누가 대가를 사랑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왜 살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셨다면 나는 마음에 드는 남자와 닮은 아들을 낳아주면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확률은 50대 50이라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의 부탁대로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하여 잠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쁘지 않아 그러다 보니 댁은 이제 짐스럽게 느껴질 것이겠죠. 결혼 초반부터 아들이나 손자를 원했다고 하셨죠. 그러나 딸을 낳은 후에도 둘째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속이 굴러도 안 뒤집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금으로 며느리로서 실패작이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같이 살 수 없겠지만 나와 비비탄처럼 섞인 이 남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혼도 시달리는 이야기라면 다들 나를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게 그 이유리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 딸을 창고에 방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요. 그건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너희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결코 용납될 일이 아니에요. 나와 내 딸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단단히 해. 너까지 내게 망치는 인생을 가지지 않게. 당장 여기로 오지 마.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미 나는 정신을 잃었어요. 자신이 승자인 듯 내게 내려보며 상간녀에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시모는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가라앉히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나는 통제할 수 없었어요. 딸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상간녀를 찢어야 했고 나를 막으려던 시모도 마찬가지로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창 아수라장을 벌인 뒤 상간녀와의 시모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도중 상간녀로부터 낳은 아이를 품고 있는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음성을 지르며 물러서던 남편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며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여서 남편에게 돌진해버렸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로 도망쳤고 아이를 상간녀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상간녀는 경찰을 불러오겠다며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오로지 둘이 남게 된 저는 사정없이 그를 한 대 때리며 손을 댔습니다. 남편은 분사가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말하며 절대로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으로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간 상간녀와 둘 사이의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까지 전부 해결해주겠다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다음날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가자는 말 한마디 던진 후 비틀거리며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의 운전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후 한참 동안 오열을 한 뒤 친정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네요. 진정을 위해 부모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듣게 되자 분노하신 아빠께서 남편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며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이혼할 것이라고 진정시켰어요. 어찌됐든 아빠가 갖다 한들 혈압만 더 올라가고 변화는 없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7살 나이인 딸이 편히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친딸을 두고 있네요. 상정녀에게 빠져 또 다른 아이까지 낳아버렸다는 것이 내 속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임신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출산 후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 두모자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제게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많겠지만 인간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있어도 두모자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날 제게 역시 잠 한숨을 자지 못한 채 눈물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라고 요청했죠. 법원에서 만나자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해주겠다며 합의를 이루자는 말에 저 또한 더 이상의 후회가 없게 되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남편은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해봤지만 다시 연락이 없어서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감정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된 한마디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상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모친과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아이와 상간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담당 형사에게 물어봤더니 가스보일러의 연결 파이프가 막혀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특성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쉽게 있는 것이죠. 태어난 아이가 추위를 타지 않을까봐 보일러를 켜두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미리 연통, 청소와 점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시모는 결국
모두 참변을 당하게 되는 사고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평범했던 인간들이었지만 한나라 씨를 잃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모자와 상간녀가 떠난 것은 정말 잘된 일이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제가 없었고 시기가 안 좋아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국 갑작스럽게 두 모친의 장례가 진행되었고 상간녀는 그 집안 식구들과 아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들도 뒤늦게 유부남과 살림 차린 것을 알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5년 전 제가 딸처럼 대해주신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슬펐는데 두 모친들이 떠날 때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받은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두 모친이 이렇게 세상과 작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인생이란 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잠깐 들렀다가 가는 삶,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시간인데 왜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떠나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마저 사고를 당해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보면 부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게 아닐까요?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저 인간들에게는 엇보인 모양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혼을 앞두게 하면서 자연스레 외아들인 남편과 시모의 재산이 고스란히 저와 제 딸에게 넘어오게 되었어요. 생명보험도 저에게 몰래 몇 개 드러내준 게 있는지 남편에게 70억 명의 생명호전을 받았습니다. 시모에게 3억 원이 나왔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는 것이 막막했는데 돈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요새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서 한결 밝아졌어요. 아빠 없이 꿋꿋이 잘 자란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앞으로는 제 딸과 행복한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여러분도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 써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